카네기 행복론 제1부 걱정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 원칙 1.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라. 1871년 봄 한 청년이 책을 읽다가 몹시 마음에 끌리는 구절을 발견했다. 마음에 새겨진 이 구절 덕분에 그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시 몬트리올 종합병원에 의학도였던 그는 졸업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 졸업시험에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 합격하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개업해야 하고 생활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지만 이 젊은 의학도는 1871년에 읽은 그 구절로 인해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예의 상징인 옥스퍼드 대학교의 명예교수가 되었고 영국에서 자규를 받았으며 세상을 떠날 때는 1466쪽에 달하는 방대한 두 권의 전기가 간행되었다. 그는 바로 윌리엄 오슬러 경이다. 그가 1871년 봄에 읽은 그 구절은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먼 곳에 희미한 것을 보는 게 아니다. 가까이 똑똑하게 보이는 것을 실행하는 일이다 라는 토머스 칼라일의 말이었다. 이 말 덕분에 그는 심각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로부터 42년 뒤 아름다운 튤립이 교정에 만발한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에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대학교에서 연설하게 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4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유명한 책을 저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한 두뇌를 가진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친구의 말처럼 가장 평범한 두뇌를 가진 사람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오슬러 경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산 것이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예일대학교에서 연설하기 2-3개월 전에 윌리엄 오슬러는 대형 기선을 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 그 배는 선장이 단추 하나만 누르면 배의 각 부분이 차례로 닫혀 방수 구역을 이루도록 건조된 것이었다. 오슬러 박사는 그 배의 예를 들며 예일대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여러분은 이 전기 여객선보다 훨씬 잘 만들어진 몸과 마음이란 배로 지금부터 길고 긴 인생의 항해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의 항로를 더 안전하게 가려면 배의 각 부분처럼 오늘이라는 구획을 명확히 지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계를 조절하는 기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선교에 올라가 보면 배를 움직이는 모든 기관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단추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과거를 닫게 되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잠그는 철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추를 또 한 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단추는 모든 기계를 작동시켜 미래, 아직도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내일이라는 커튼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오늘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닫아버리십시오. 지나간 일들은 과거로 묻어두십시오. 내일과 어제의 짐까지 모두 오늘 지고 가려 한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쓰러지게 됩니다. 미래나 과거를 모두 닫아버리십시오. 미래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정력의 낭비나
정신적 고뇌 그리고 번민은 미래의 일에 이리저리 얽매이는 사람에게 붙어 다니게 마련입니다. 앞뒤의 문을 꽉 닫고 오늘을 위해서만 충실히 생활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십시오. 그렇다고 오슬러 박사가 내일을 대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내일을 위한 좋은 준비 방법이란 오늘 일을 오늘 하기 위해 모든 지성과 열정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내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 오슬러 박사는 예수의 기도문 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것을 권했다. 이 기도는 단지 오늘의 양식만을 갈구하고 있다. 어제 먹었던 딱딱한 빵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늘어놓는 말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말도 아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요즘 밀밭에 물이 모자랍니다. 며칠 동안 비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먹어야 할 밀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된다면 주여, 저는 어떻게 빵을 얻어야 됩니까? 이 기도는 오늘만의 양식을 주십사 하고 기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의 빵이야말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빵이다. 옛날에 한 가난한 철인이 돌이 많은 지방에 황무지를 거닐고 있었다. 그곳은 살기가 무척 힘들었다. 어느 날 군중이 그의 강론을 듣고자 언덕 위에 모여들었다. 거기서는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어 온 다음과 같은 교훈을 역설했다.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 하루의 노고는 오늘 하루로 족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실행 가능성이 없는 한낱 이상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부하며 이렇게 말한다.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니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어야 하고,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해야 하고, 입신 출세를 위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물론 그렇게 해야만 한다. 즉 300여 년 전 제임스 왕 통치 기간에 해석된 예수의 이 말씀이 당시에 의미하던 대로 오늘까지 통할 일은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 300여 년 전에는 생각이란 단어가 때때로 근심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근대 개정 성서에는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라로 되어 있다. 확실히 내일 일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준비하며 계획해야 하지만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의 지휘관들은 내일 일을 계획했으나 불안을 느낄 여유는 없었다. 당시 미국 해군을 지휘하던 어니스트 제이 킹 제독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장 뛰어난 군대에 가장 훌륭한 장비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만약 배가 격침되었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끌어올리기는 불가능해요.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일로 노심초사하기보다는 내일 일을 생각하는 편이 훨씬 유효하게 시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나간 일에 얽매여 망설이다가는 좀처럼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지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은 차이가 있다. 즉, 좋은 생각은 원인과 결과를 연관시켜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에 이르게 하고, 나쁜 생각은 때때로 긴장과
신경쇠약에 이르게 한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 중 하나인 뉴욕 타임즈의 발행인 아더 헤이스 술츠버거와 단독 회견을 한 적이 있었다. 그는 회견 중에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온 유럽을 휩쓸 때 충격을 받고 앞날에 대한 초조와 불안을 느낀 나머지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래서 자주 한밤중에 일어나 캔버스와 물감을 꺼내들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려 했다고 한다. 붓을 잡아본 적도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좌우명으로 삼은 다음에 찬송가 1절을 부르기까지 실로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다. 끝없이 영모한 빛이여 먼 앞날을 생각하지 않으리니 주여 내 약한 발걸음을 지켜 보살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밝혀 주소서. 그 무렵 유럽 전선에 종군 중이던 한 청년이 이와 똑같은 교훈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출신인 테드 벤거미노인데 전쟁으로 인해 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945년 4월 나는 극심한 고뇌 끝에 경련성 횡행결장이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다. 만일 그때 전쟁이 끝나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폐인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극도로 피로해 있었다. 94보병사단에 소속된 전사병 기록계 하석원으로서 전사자와 행방불명자, 병원 후송자들 명단을 기록하는 것이 나의 임무였다. 또 적군이건 아건이건 간에 전투 중에 서둘러 대강 묻어버린 병사들의 시체를 파내는 일을 도와야만 했다. 죽은 병사들이 남기고 간 물품들을 간추려서 부모나 친척에게 보내주는 일도 맡았다.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유품이 바뀌는 착오를 저지르지 않을까 항상 걱정했고 내가 이런 일을 견딜 수 있을까 근심했다. 살아 돌아가서 아직 보지도 못한 생후 16개월 된 내 아이를 안아볼 수 있을지도 걱정했다. 걱정과 근심이 너무 지나쳐 체중이 약 15kg이나 빠지면서 급기야 반 미치광이가 되었다. 내 손을 쳐다봤다. 손은 거의 뼈만 앙상했다.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갈 것을 생각하니 끔찍했다. 어린애같이 흐느껴 울기도 했다. 마음이 약해져서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다.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 같은 불안감은 군 진료소에서 사라져버렸다. 한 군의관의 말이 내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된 것이다. 그는 나를 자세히 진찰하더니 내 병이 정신적인 것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테드 군, 자네의 일생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해보게. 모래시계 맨 위에는 무수한 모래가 있지 않나. 그것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천천히 중앙에 가늘고 긴 홈을 타고 통과하는 걸세. 그러나 한 알 이상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려 한다면 모래시계는 고장나고 말겠지. 우리는 모래시계와 같은 존재라네. 아침에는 그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생각하게 되지. 그러나 그것을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사이를 두고 해내지 않으면 마치 한꺼번에 통과하려다가 막혀버리는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우리의 육체나 정신도 망가지고 말 걸세. 잊을 수 없는 그날 이후 나는 그 군의관의 철학을 줄곧 실천하고 있다. 한 번에 한 알의 모래, 한 번에 한 가지 일.
이 충고로 말미암아 전쟁 중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구제를 받았고 인쇄공장에서 홍보부장으로 일하는 지금도 무척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도 전쟁터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일이 밀려 시간이 없다. 재고품은 품절이 되지 않게 그때그때 채워야 하고 새로운 제품을 정리해야 하고 거래자 명단을 끊임없이 수정해야 하고 지점을 개점하거나 폐쇄하는 등 분주하기 이를 데 없다.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초조해 하지 않는다. 그 군의관이 한 번에 한 알의 모래, 한 번에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한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게 이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함으로써 한때 전쟁터에서 쓰러질 정도로 쇠약하게 만들었던 혼란스러움과 근심 없이 효과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의 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누적된 과거와 불안한 미래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병원 침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예수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나 오슬러 박사의 오늘을 살아라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틀림없이 행복하고 유익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두 영혼이 서로 만나는 순간에 서 있다. 즉, 영혼을 지속시켜온 방대한 과거와 이미 기록된 시간의 최후까지 돌진하는 미래 사이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어느 쪽에서도 살 수 없다.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다가는 육체나 정신 모두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만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부터 잘 때까지 말이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밤까지는 운반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루 동안이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 누구든지 다 즐겁게, 끈기 있게, 그리고 청결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인생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이다. 미시간주 사제우에 사는 E.K. 쉴주 부인은 자살 직전에 절망해서 이것을 깨달았다. 1937년 저는 남편을 잃게 되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다 무일푼이었지요. 하는 수 없이 전에 다니던 캔자스시 로치 파울러 회사의 네온 로치 사장에게 부탁해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각종 책들을 사서 시골이나 도심지 학교에 파는 일을 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차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빚을 얻어 중고차를 다시 사서 책 장사를 시작하게 됐지요. 이렇게 바깥으로 다니게 되면 약간은 기분이 후련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혼자서 차를 몰고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어 외로운 일이더군요. 그 무렵에는 장사도 잘 되지 않았고 자동차 부금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1938년 봄 저는 미주리주 베르사유 근처에서 책을 팔고 있었는데 학교가 모두 재정이 빈약해서 장사도 안 되고 더욱이 길도 형편없이 험했습니다. 낙심한 나머지 자살하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성공할 가망은 없었고 살 목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상과 직면하는 것조차 무척 두려워졌습니다. 자동차 부금을 낼 수 없게 되지나 않을까? 집세를 내지 못하게 되지나 않을까? 식사할 돈마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동안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의사에게 칭찬받을 돈마저 없었으니 모든 것이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 제가 막상 자살하지 못한 것은 저 때문에 슬퍼할 동생이 있었고 장례 비용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본 한 구절로 인해 저는 시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크게 얻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 구절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생활이다 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타이핑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저희 차 안에 붙여놓았습니다. 어쨌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고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버린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기로 하고 내일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새로운 인생이다 라고 혼자 중얼거리곤 했지요. 고독에 대한 두려움과 결핍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하고 어느 정도 성공도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정열과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되든 두 번 다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한 번에 하루만 삽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음과 같은 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행복하리로다 홀로 있어도 오늘을 내 것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이여.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외치리. 내일이 최악의 것이 될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나는 오늘을 성실히 살았노라. 요즘 쓴 것처럼 보이는 이 시는 기원전 30년 로마의 시인 호레이스가 쓴 것이다. 인간의 성품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부분 중 하나는 생활에서 도피하려는 것이다. 모두들 지평선 너머에 있는 마법의 장미정원을 꿈꾸면서도 정작 지금 자기 집 창밖에 피어있는 장미꽃은 거들떠보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스티븐 위코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기묘하다. 어린애들은 내가 청년이 되면 하고 말하고, 청년들은 어른이 되면 하고 말하고, 어른이 되면 결혼하게 되면 하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가? 다음에는 은퇴하게 되면 하고 회한의 첫말을 꺼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은퇴하게 되면 이미 지나가버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다. 차디찬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과거라는 경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벌써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인생이 매일 매 시간을 살아가는 것에 연속임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디트로이트의 에드워드 S. 에반스는 걱정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이란 이날 이 시각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신문팔이, 잡화상, 점원, 도서관 조수가 되어 7 식구를 부양해야만 했다. 급료가 턱없이 낮았지만 일을 그만둘 용기마저 없었다. 8년 뒤 간신히 독립할 여력이 생기자 그는 독립하여 달랑 $55의 자본금으로 연수입 $20,000를 올리는 사업으로 키워냈다. 그때 불경기가 닥쳐왔다. 친구를 위해 거액의 수표에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파산하면서 고스란히 그에게 빚으로 이전되었고 또 다른 불행마저 덮쳐왔다. 그가
예금했던 은행이 파산한 것이었다.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6,000달러나 되는 빚을 짊어지게 되었다. 기진맥진한 끝에 그는 쓰러졌다. 일이 터지면서 저는 점점 잠을 잘 수 없게 되었고 식욕도 없어지고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끝없이 근심하고 걱정한 결과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정신을 잃고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맞은 것처럼 아파서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요.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이대로는 2주일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병상에 누워 죽을 날만을 기다렸지요. 2주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체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몇 주일 동안 불과 2시간을 계속해서 자본 적이 없었지만 이 지상에서 고생을 끝내려고 할 때가 되자 갓난아이처럼 모든 걸 잊고 푹 잠을 자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자고 난 다음부터는 견디기 힘들었던 피로감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식욕도 왕성해져 체중도 늘게 되더군요. 2-3주가 지나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6주 뒤에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2만 달러씩 벌었지만 이제 주급 30달러 받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자동차를 선적할 때 차량의 뒤를 받치는 대목을 파는 일이었지요. 저는 그때까지의 혼미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더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에반스는 눈부시게 향상되어 갔다. 몇 년 뒤 그는 에반스 프로덕션을 차렸다. 이 회사의 주식은 오랫동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수익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그린란드에는 그의 이름을 딴 비행장도 있다. 그의 성공은 오늘을 산다는 것을 터득한 결과였다. 이에 대해 일찍이 프랑스의 대철학자 몽테뉴도 자신의 과오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 나의 생애는 무서운 불행으로 충만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런 불행 따위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생애도 이와 같다. 단테는 말한다. 오늘이란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인생은 참으로 놀라운 속도로 지나가 버린다. 우리는 초속 19마일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귀한 소유물이자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확실한 소유물인 것이다. 이것은 로엘 토머스의 철학론이기도 하다. 최근에 나는 그의 농장에서 주말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의 방송실 벽에는 다음과 같은 시편 한 구절이 걸려 있었다. 이날은 주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작가 존 러스킨의 책상 위에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새긴 돌이 놓여 있다. 나는 웰리엄 오슬러 박사가 항상 책상 위에 놓아둔 인도 희곡 작가 칼리다사의 시를 매일 아침 면도할 때 볼 수 있도록 거울에 붙여 놓았다. 여명의 인사. 이날을 보라. 이것이 생명의 생명이다. 이 짧은 시간에 너의 존재인 모든 것의 진실과 현실이 포함되어 있다. 성장의 기쁨, 행동의 영광, 아름다움의 화려함, 어제는 꿈에 지나지 않고 내일은 환상일 뿐. 그러나 충실하게 지낸 오늘은 모든 어제를 행복의 꿈으로 내일은 희망에 찬 환상으로 만든다.
그러니 오늘을 잘 지켜보라. 이것이 새벽을 위한 인사다. 그러므로 고민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인생에서 걱정을 몰아내고 싶으면 오슬러 박사의 방법을 실행하라. 과거와 미래의 창문을 닫아버리고 하루를 충실히 살아라.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묻는 것도 좋다. 1. 나는 미래를 근심하거나 아득한 곳에 있는 마법의 장미정원을 동경한 나머지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가? 2. 나는 과거의 일을 후회하면서 현재를 악화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3. 나는 매일 아침 깨어날 때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오늘이라는 24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결심하는가? 4. 오늘을 산다는 것에서 인생에 더 많은 보람을 획득할 수 있는가? 5.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할까? 다음 주, 내일, 오늘?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